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들어가는데요. 고전 물리학의 어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좌절을 느낄 텐데 사실 이 부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넘기고요. 우리 선생님이 한 가지 조금 희망을 드리자면 물리는요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틀,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거가 익숙해지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오늘 배웠던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이런 것들이 그 전기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 그러한 사고를 우리가 연장해 나가기만 하면 돼서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말고 끝까지 이제 내가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그렇죠. 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볼 겁니다. 힘. 그래서 우선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물체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자,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그 다음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력.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그렇죠?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변화라는 거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드리죠. 예, 물리 우리 딱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변화, 결과, 분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변화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힘을 받지 않은 거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우리가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어떤 변화냐면 모양이 변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서 쓸 수 있냐면, 자, 속력이라는 것이 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라는 게 변할 수 있죠.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운동 상태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한 가지로 묶는 걸 또 하나 배웠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귀찮으니까 막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속도의 변화라는 거죠. 그렇죠? 속도. 맞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힘이란 것이 주어졌다면, 그렇죠. 바로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뭐 속도가 변해야만 한다는 거고, 이 둘 중에 어느 거라도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힘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도 안 변했고 얘도 안 변했다면 힘을 받지 않았다. 이게 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 내용을 잘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죠. 그럼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건데, 자, 이쪽에서 선생님 있는데 친구가 이쪽으로 뭐 O라는 힘으로 잡아당겨 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끌려가겠죠. 맞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친구가 이쪽에서도 O를 잡아당기고 이쪽에서도 O를 잡아당겼어요. 그럼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선생님은 변화가 없죠. 뭐 표정 변화 이런 거 말고, 표정이 막 이런 표정 변화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결과가 없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없었으니까 힘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 우리는 결과만 따진다니까요. 아, 선생님 힘 받았잖아요. 이쪽도 O 받았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선생님이 저기 모양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모양이 막 그 물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얼굴 표정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속도가 변한 것도 아니고 뭐 방향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힘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힘을 받지 않은 거를 통틀어서, 자, 이렇게 선생님 시그마라는 거 알죠? 모든 힘의 합, 이걸 우리가 합력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알짜힘이라고 나타내거든요. 이 합력이 혹은 알짜힘이 0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 실제로 힘을 받지 않았거나, 그죠? 실제로 힘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힘을 받되 결과적으로 힘을 받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 가지 힘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힘을 받지 않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면 그건 우리가 힘을 받지 않았다. 그걸 다시 합력은 0, 알짜힘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되겠죠? 선생님 요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뒤에 관성에도 선생님이 설명드리겠지만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계속해서, 자, 여기 분필이 있어요. 정지하고 있는 요 분필이 계속해서 정지하고 있어요. 그럼 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나가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시험 문제 출제하거나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의 개념 중에서 어느 부분이 약한가. 그럼 이런 거죠. 이 분필이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얘 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받았다고 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얘가 만약에 힘을 받았으면 뭐가 발생해야 된다? 변화가 발생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는 세 가지. 뭐 얘가 갑자기 가다가 뭐 부러지거나 모양이 뭐 바뀌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다?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틀어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일정하게 움직이는 건 힘받지 않은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움직이니까 정지한 거는 그래 힘 안 받았다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움직이고 있어. 일정하게 움직여도 움직이니까 얘는 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받은 상황 안에서는 이건 뭐다? 힘을 받지 않은 거가 되는 겁니다. 예, 요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여러분들 많이 혼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힘의 3요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우선 크기라는 거, 양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방향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죠. 어디서 힘을 받았느냐, 그 질적인 부분을 따져요. 예, 그래서 양과 질을 동시에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힘은 벡터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양도 있고 질도 있다, 그러니까 방향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의 작용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걸 좀 강조하려고 이걸 일부러 여기 나타냈는데 힘의 작용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체를 이렇게 밀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이 힘의 크기로 이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이제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제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요걸 어떻게 여기다 물체에 나타내냐면 바로 어떻게 그렇죠. 이 물체에다 작용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표시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랑 자 아까 봤던 자 다시 볼까요? 다시 보죠. 아까 봤던 요거랑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거랑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뉴턴의 3법칙에서 작용 반작용 이거 힘 나타내는 거 여러분들 많이 혼동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요거 하나로 큰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힘을 이렇게 받았다 표시하지 말고 우리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는데 즉 힘의 합성과 분해를 왜 하느냐. 첫 번째 합성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결과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물리에서 중요한. 그래서 결과가 뭔데?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그럼 그 여러 가지 힘을 다 합성을 해가지고 결국엔 하나의 힘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합력, 즉 알자 힘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F1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F2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얘의 크기와 방향을 다 고려해가지고 평행사변형 우리 그려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요 F라는 것은 F1과 F2의 합력이다, 알자입니다. 얘랑 두 가지 힘이 있는데 뭐 정신없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뭔데? 그래 이거 하나 받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내는 거. 이걸 우리가 합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분해는 뭐냐면 원래 하나짜리를 이렇게 두 가지로 혹은 뭐 세 개, 네 개 이렇게 분해를 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해하는 방법인데 이 분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합성만 잘하면 되고 실제로 분해하는 거는 크게 의미를 안 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할 때요. 다 분해해가지고 걔네들을 같은 성분, 예를 들어서 여기는 X축, Y축으로 분해했잖아요. 그럼 X는 X대로 모으고 Y는 Y대로 모여서 방향 따져서 다 더한 다음에 그럼 딱 하나씩만 남아요. 그렇죠? 걔네들 다시 한번 합성하면 그게 굉장히 간단하죠. 얘를 합성하고 또 합성하고 이거보다는 다 분해해놓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만들어놓고 두 가지만 남겨놓고 걔네를 최종 합성한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큐브에서 걔네들 다 부순 다음에 다시 조립하는 그 과정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합성은요 여러분 딱 하나의 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딱 하나밖에 나올 수 없어요. 얘랑 합성하면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분해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한대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 힘을 우리가 분해했을 때 일반적으로 Y축, X축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도 분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해하면 얘랑 평행사변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도 분해가 되죠. 그렇죠? 만약에 또 이렇게도 분해했어요. 이렇게도 분해가 되면 이렇게 평행사변 만들어서 이렇게 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분해하는 방법은 무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창의성으로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딱 하나의 결과를 우선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창의력이라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딱 하는 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지. 지금 뭐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요거 찾는 거 하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선생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수학적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 의외로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X축을 분해했을 때 요거를 F 코사인 X라고 그러고 요거 F라는 것을
여기를 이제 y 이제 f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사인 사인 세타라는 걸 한번 선생님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코사인 세타 요거 사인 세타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저기 삼각함수에서 다 배웠죠.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 이것도 다 외워서 이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사실 이게 뭐냐면 좌표 변환이에요. 좌표 변환. 좌표 변환인 건 뭐라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좌표 변환은 쉽죠. 예를 들어서 3,5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여기 y축이고 x축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기준은 0,0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3,5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러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상대속도 봤잖아요. 왜 항상 기준은 0,0이 돼야 되느냐. 난 그거가 싫다. 그래서 나는 기준을 새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새로 잡았어요. 난 여기서부터 안 볼 거야. 똑같은 점이지만 난 달리 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우리가 x 다시 뭐라고 얘기하죠? 그죠? x 이거 다시 그 다음에 y 다시 좌표를 한다면 요거를 기준을 나는 1, 예를 들어서 2로 놓을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본 거야. 여기서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는 여기가 기준 1이니까 여기 3은 어떻게 되냐면 2가 되겠죠. 그렇죠? 2,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이제 2부터 여기가 2부터 봤으니까 2,3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점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얘가 보나 다 그냥 요 지점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했을 때는 어디야? 3,5가 됐죠. 자, 다시 이걸 이렇게 쓰면 혼동되니까 처음 원래는 3,5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1.2라는 그렇죠? 1,2라는 기준에서 보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아까 했었죠? 2,3이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점은 다른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니죠. 같은 점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국엔 x에서 보거나 그쵸? x 다시에서 보거나 y에서 보거나 y 다시에서 보거나 관점의 차이일 뿐 실제로는 같은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이걸 맞춰볼게요. 일반적으로 x에서 y로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됐었냐면 3,5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얘를 x 다시 내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3이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결국에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같은 거를 얘들이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나타낼 때 보면 이 x를 똑같이 x와 x-를 똑같이 나타내게 되면 3,2라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는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숫자를 맞춰보자. 그렇죠? 는이라는 걸 쓰고 싶어서 맞춰보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얘가 3이니까 더하기 1을 해주면 맞아지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반대로 이 y라는 것도 한번 볼까요? y랑 y 다시 똑같이 맞춰주고 싶어요. 그런데 y는 뭐였냐면 5였고요. y 다시는 뭐였냐면 3이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해주기 위해선 여기다가 2를 더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좌표 변환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1을 더해주지 말고 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x와 x 다시는 같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하나가 부족하니까 여기다 빼기 1을 해주자. 그 다음에 y랑 똑같이 y 다시는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 지금 얘가 2가 더 많으니까 여기다 2를 빼주면 똑같다. 여기다가 2를 빼주게 되면 똑같다. 이게 좌표 변환식이죠. 그래서 새로운 좌표 변환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x-라는 것은 x 빼기 원래 기존 좌표에다 하나를 빼는 거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y 새로운 좌표는 원래 기존 좌표에다가 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여러분들 수학에서 배웠던 좌표 이동이잖아요. 그쵸? 뭐 x축으로 얼마 이동하면 x, 얼마 하면 뭐 이쪽으로 이동하고 y축으로는 뭐 이거 하고 뭐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결국에는 새로운 좌표로 봤을 땐 뭐예요? 원래 좌표에서 이거 빼줬죠. 1하고 2. 이게 뭐예요? 1하고 2가. 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뭡니까? 자기 기준이죠. 기준을 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뭐였습니까? 상대 속도라는 거 배웠었죠. 상대 속도라는 거 있었습니다. A, B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B에서 어떻게? 그렇죠. A의 속도를 빼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을 기준, 그러니까 내가 0이라고 생각을 했죠. 내 기준을 빼주면 바로 그것의 상대 속도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새로운 좌표에서는 뭐 자기 기준 1.2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빼주면 새로운 좌표가 나온다. 그 얘기뿐이에요. 아무도 안 어려운 내용이죠. 이거 수학에서 배운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물리에서도 이게 조금 의미를 두는데 아까 봤던 사인 코사인에 대한 내용도 실제로 이 내용이죠.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좌표 변환이 왜 좌표 변환이냐면 우리가 위도 경도를 배워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면에서는 이거만큼 편한 게 없죠. x, y로 나타내는 것만큼 편한 건 없어요. 근데 사실 평면이 아닌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위도 경도도 배웠지만 중학교 때 그 별의 위치 나타낼 때 지평좌표계라는 거 배웠죠. 별이란 건 거리가 워낙 멀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지,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 있는 별이라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 얘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자, 요 같은 라인에 있어도 여기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그 위치를 하려면 x, y, x, y에서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나타내는 방법이 있죠. 뭐죠? 그렇죠. 세타라는 각도를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x, y라는 두 가지의 점이 필요했던 것이 어떻게? 세타 하나면 그냥 이렇게 돼요. 세타의 요 세타만큼 떨어진 요 기준에서 세타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별하면 요 라인에 있는 모든 별을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도 경도도 나타냈겠지만 이렇게 한 바퀴씩 돌잖아요. 이렇게 돌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도 이제 공면이니까 이렇게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타의 크기로 나타낸다. 이때 자 보세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걸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요 원을 반지름 1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요거를 갖다가 요 세타로 나타낸 걸 갖다가 편리하게 다시 한번 x좌표, y좌표로 표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좌표 변환을 해보겠다는 거죠. 즉 반대로 세타로 나타낸 거를 x, y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했을 때, 자 여기다 한번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세타라고 나타냈을 때 요때에 만약 여기 이제 반지름이 1이 원인데 요때 x좌표를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가 코사인 x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요 y값은 뭐라 그러냐? 그렇죠. 요 y값을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부르자라고 정한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요 x, y를 뭘로 나타낸 거다? 그렇죠. 세타로 나타내면 코사인 세타. 자, 여기를 자,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겠죠? 자, 다시. 좌표 변환. 자, 뭐라고요? x라는 것을 우리가 세타로 다시 좌표 변환을 해주면 뭘로 나타낸다? 그렇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사인 세타로 나타내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인 걸 잡게 된다면 반지름 1인 원만 있는 거 아니죠? 반지름 예를 들어서 2인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얘가 요만큼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있었죠? 근데 얘가 2배가 되면 여기도 이 길이도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때는 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가 2배가 되면 여기도 2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제 요 높이가 이렇게 간다면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r이라는 새로운 문자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x, y라고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자 이렇게 r 세타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때 여기다가 r을 곱해주면 완벽하게 x와 y로 바꿔주는 거야. 이 원 운동에 대한 걸 바꿔주는 게 바로 요 내용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코사인 x는 뭐라고요? x좌표예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뭐라고요? 네, y좌표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x좌표. 그 다음에 사인 그 세타는 y좌표 이건데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전에 이제 여러분 수학에서 삼각함수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사인 코사인도 막 변환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세타가 여기 있을 때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수학 시간에 다 외웠단 말이에요. 다 외웠어요. 여기는 이쪽 분면, 일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값도 뭐 플러스고 그 다음에 코사인 값도 플러스고 탄젠트 값도 플러스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뭐 사인 값이 플러스고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고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이게 왜 일어나냐? 자, 아까 그럼 그 얘기 해야 되겠다. 요 x좌표가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 y좌표가 뭐라고요? 사인 세타.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나타내죠?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이죠. 그렇죠? 즉 기울기 우리가 a로 나타내면 자 그냥 기울기로 씁시다. 이 기울기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이걸 좌표 변환하면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이걸 우리가 이것도 귀찮으니까 하나로 나타내자. 이걸 뭐라고? 그렇죠. 탄젠트 세타라고 우리가 부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라는 건 개념은 뭐다?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x좌표, y좌표로 나타냈을 때. 되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면 x좌표 뭐예요? 플러스죠. 여기 y좌표 플러스고 x좌표 마이너스고 y좌표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요. 일사분면. 선생님한테 이런 거 외우라고 해서 막 외웠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여기는 다 플러스 그래서 올 전체.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다 그래서 올사, 탄, 코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다 막 이렇게 외웠거든요. 한번 볼래요? 여기는 왜? x좌표 뭐예요? 플러스죠. y좌표도 플러스예요. 그게 어떻게 돼? x좌표 플러스, 그 다음에 y좌표 플러스. 그럼 두 개 나누는 플러스 나누는 탄젠트도 플러스. 그래서 여기 모든 게 다 플러스예요.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각도를 세타로 잡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x좌표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코사인 마이너스죠. y좌표 사인 플러스. 그럼 두 개 나눈 기울기는 하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코사인 마이너스. x좌표니까 y좌표 사인 마이너스. 그러면 두 개 나눈 그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렇죠? 그래서 이쪽 좌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수학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렇게 잡아보면 x는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사인은 마이너스. 그럼 두 개 나눠준 탄젠트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기울기는 다 마이너스 기울기죠. 탄젠트. 맞죠? 이렇게 되는 기울기는 다 뭐예요? 그렇죠. 플러스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양. 그렇죠?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인 내용을 너무 그러니까 좀 배우다 보면 야 정말 재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외우거든요. 사인 코사인. 그럼 여기서 보면 왜 코사인으로 나타냈어요? 빨간색 힘. 그런데 여기 길이가 f래요. 그러니까 f 코사인 세타로 즉 요 x 성분을 코사인으로 나타낸 거예요. 좌표 변환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y 사인 세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y니까 사인 세타인데 요게 f였으니까 f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볼까요? 그 29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그렇죠? 다양한 힘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빠진 내용이 돼요.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사실 이 다양한 힘을 조금 알게 되면 여러분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력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거예요. 중력의 근원은 뭐냐면 사실은 만류인력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큰 질량이 있고요. 또 이제 질량이 있습니다. 거대한 질량들끼리 있으면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 여기 두 개가 중심에서 R만큼 거리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힘이 작용되더라. 질량이 큰 질량들이 있을 때 힘을 작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만류인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으로 나타냈을 때 이 힘은 이 질량과 이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얘 떨어진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제곱이냐면 이 공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인을 통해서 직선상으로만 힘이 이제 그 떨어진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이 면적을 채우고 가기 때문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을 딱 우리가 똑같다는 걸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딱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기다가 거기에 맞춰주는 값을 우리가 대입해주면 되니까 끼워 맞춰주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넣어주는 거고 뭔가 남다 그러면 빼주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류인력이고 그렇죠? 뉴턴의 만류인력이고 이거를 중력이란 건 뭐냐면 지구로 어떻게 된다? 다시 이게 지구로 이제 끌어들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두 질량인데 이걸 하나를 지구로 보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물체로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류인력은 뭐 태양과 지구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지구는 스케일이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질량 m인 지구가 있을 때 물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물체를 이제 질량 m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지구상에서 우리가 뭐 이게 물체 던지고 해봐도 뭐 지구 스케일로 봤을 때 우리 인간 스케일로 봤을 때 이 지구는 너무나 거대하지만 이 물체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야 얘 반지름 이 거리라는 것은 결국엔 얘 반지름하고 떨어진 거랑 차이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근사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막 뭐 몇 킬로 갔을 때 1mm 이거는 뭐 없는 거라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몸뚱이에 먼지 하나가 날라와서 딱 붙더니 내가 막 밀려갑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걸 뭐 나는 뭐 느끼지도 못하는 거니까 바로 그런 개념이죠. 인간이 무슨 뭐 100층짜리 건물 지어 보이 이 지구에서 이 높이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지구 스케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근사를 해버린 거지. 여기 이 물체가 있는데 이 질량을 m이라고 보고 지구의 질량을 m이라고 보고 라지 m으로 보고 이 거리는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반지름 r. 그렇죠? 이 r 떨어진 거리는 반지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근사를 해볼게요. 지구 질량이죠. 요건 물체의 질량이고요. 요건 이제 정해진 값이고요. 숫자 값이고 요건 지구 반지름이 돼요. 그러면 얘랑 자 이렇게 선생님 지울게요. 얘랑 얘는요 정해진 값이죠. 지구의 질량 안 변하고요. 그 다음 지구의 반지름 안 변하죠. 근데 물체는 예를 들어서 얘 뭐 물체에 따라서 뭐 얘가 뭐 볼링공이냐 뭐 연필이냐 책상이냐에 따라서 바뀌죠. 그러니까 얘네들 값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 값을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서 딱 하나로 나타내 봤더니 얼마가 된다? 여러분이 배웠던 9.8m/s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란 건 뭐 이 너희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얼마? 9.8.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9.8을 뭐라고 나타내죠?
중력 가속도 G로 나타냈었죠. 그렇죠? 그래서 mg라고 나타내는 게 바로 중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류 인력의 지구로의 근사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로 이걸 mg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수직 항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수직 항력 이쪽에서 보게 되면 n으로 나타내죠. 이거는 지면이 받쳐주는 힘이에요. 지면이. 근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 수직으로 받쳐주는 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거는 mg로 같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중력이잖아요.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자, 이거예요. 절벽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렇죠. 중력을 힘을 받죠. 이 사람 질량이 m이라고 하면 mg라는 힘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죠. 힘을 받았으면 결국엔 뭐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얘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그냥 서 있으면. 쌤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변화가 없죠. 힘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엔 뭐다? 얘는 힘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힘을 받지 않은 거와 같다. 즉 합력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근데 실제로 지금 중력 받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제로 힘 받는지 안 받는지. 여기서 이렇게만 걸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그렇죠.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네요. 그렇죠? 예. 바로 이 내용이죠. 변화가 생기잖아요. 변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만 있으면 변화가 안 생겼다. 그 얘기는 뭐다? 힘을 실제로 받고 있었지만 힘을 받지 않은 것 같다. 즉 뭐냐? 여기서 얘와 크기는 똑같고 반대 방향에 똑같은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상쇄가 돼서 아까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똑같으면 결국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힘의 평형 때문에 즉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얘는 힘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이거의 근원은 뭐다? 그렇죠. 이 지면. 지면이 없을 때는 변화가 있었는데 지면이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지면이 그렇죠. 얘를 똑같은 크기, 얘가 받는 중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직항력에 대한 개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직항력이라는 거는 근데 딱 보면 이게 노말, 수직이라는 건 노말이라고 그러거든요. 노말 포스라 해서 n으로 쓰고 일반적으로 중력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작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다가 선생님이 탱크를 하나 몇십 톤짜리 탱크를 올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티고 부서지고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탱크의 그 중력은 어마어마할 건데 얘가 지금 이 테이블이 얘를 받쳐주는 수직항력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물론 얘가 막 탱크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수직항력을 내보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힘의 합력, 결과는 어떻게 되죠? 얘는 요만큼 올라가지만 얘는 이만큼 밑으로 내리니까 그 차이만큼, 이만큼의 힘을 받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밑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수직항력이 중력보다 클 수는 없겠죠.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수직항력이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 받는 것보다 이쪽이 더 크니까 그거의 결과적인 힘으로 뭐 변화가 나타나죠. 탱크가 공중부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자연계에서. 있다 그러지 마세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죠. 근데 이게 항상 mg라고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직항력이 항상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mg랑 똑같다면 굳이 뭐하러 수직항력이란 개념을 두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수평면에서는 똑같지만 이렇게 기울는 면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기울어진 면이에요? 그럼 이건 수직항력과 중력은 똑같은 값이 아니에요.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지만 수직항력은 면이 수직으로 밀어주는 힘이 때문에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얘와 얘의 결과적인 힘 합성을 해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얘는 빗면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중력이 셌다면 빗면을 어떻게 됩니까? 얘 수직항력보다 중력이 세면 이 빗면을 부수면서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빗면을 타고 내려왔다는 건 바로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력에 의해서 그 알짜힘, 그 결과적인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막 적으면서 하지 말고 쭉 한번 보세요. 보면서 그냥 개념을 잡으면 되고. 마찰력 여러분 알죠? 이거는 워낙 흔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똑같은 힘이지만 F지만 우리가 이제 자주 나타내서 우리가 소문자 F로 나타내고요. 얘는요. 마찰계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에 비례한데 여기서 보면 수직항력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뭔지 선생님 설명드릴 건데 이거예요. 마찰계수라는 거는 이 물체와 이 접촉면 걔네들 간의 어떤 거칠기 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거칠면 거칠수록 이건 그냥 하나 문자로 나타낸 거거든요. 이것도 양이에요, 양. 그래서 이걸 숫자를 크게 해주면 이게 이제 거친 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숫자가 이제 뭐 이게 부들부들한 면이면 숫자가 작아져요. 그러면 이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수직항력에 사실은 비례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마찰계수 이게 넣어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얘가 작아지면 이 값 자체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뻑뻑한 면보다
그렇죠? 여기 예를 들어서 비눗물을 묻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끈미끈해지죠? 그럼 이 마찰 계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수직항력으로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제 이 무게를 보면 이거죠. 수직항력은 평면에서는 아까도 봤지만 중력과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이지만 똑같은 크기였죠. 그래서 중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파괴가 되지 않으면 수직항력도 똑같이 따라 커지기 때문에 얘는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얘가 가벼운 애는 쉽게 밀려가지만 무거운 애는 잘 안 밀려가는 이유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져서 꾹꾹꾹 눌러주죠. 그럼 그만큼의 수직항력도 커져요. 수직항력이 커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마찰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수직항력이 크면 클수록 얘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한다라고 했을 때 마찰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직항력이 크면 클수록 이 마찰력은 점점 커진다. 실험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빈박스 하나 놓고요. 발로 한번 그 빈박스 빵 한번 차보세요. 빵 한번 차보면 쑥 밀리다가 멈출 거예요. 멈추는 이유는 마찰력 때문이죠. 근데 거기다가 책을 잔뜩 넣어보세요. 똑같은 힘을 밀어도 잘 안 밀립니다. 왜? 그 무게가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바닥이 밀어준 수직항력이 커지고요. 수직항력이 커지면 그거에 따른 마찰력이 점점 커져서 얼마 못 가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요걸 왜 또 수직항력으로 나타내느냐? 이제 이 내용인데, 이런 것도 이거예요. 벽이 있어요. 벽에다가 선생님이 요 지우개를 여기다 놓고 이거 이렇게 들고 있지 말고 이렇게 눌러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떨어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중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 힘의 방향으로 떨어져요. 이건 수직항력 지금 여기서는 없잖아요. 이쪽으로 수직항력.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손을 눌러주면 안 떨어지는 이유. 더 세게 누르면 세게 누를수록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으로 누를수록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힘을 여기다 작용해야죠. 내가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 면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수직항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눌러주는 힘보다 수직항력이 작으면 이 벽은 어떻게 된다? 파괴가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힘의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눌러줘도 얘는 안 부서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힘의 평형이 일어났다. 그래서 수직항력이 커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얘가 밀려가겠지만 더 세게 눌러주면 더 수직항력이 커지게 되고 그럼 마찰력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중력보다 지금 마찰력이 커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벽에 고정하는 이유, 원리가 이런 거예요.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탄성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탄성력이라는 건 탄성체에 대한 어떤 힘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용철이나 고무줄인데, 얘는요, 자,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만 비례하냐? 그럼 여러분 알겠지만 이거 용철 같은 경우도 이 늘리면 늘릴수록 힘들죠, 그렇죠? 하지만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점점 힘들다. 그래서 이 지금 변형 정도에 비례해서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은 더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탄성력 그 힘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얘가 다시 튀어나오려는 힘이 세다는 얘기고, 잡아당겼을 때는 돌아가려는 힘이 세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고, 또 하나 용철의 성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강한 용철일수록 어떻게 된다? 힘이 커져야 되니까 숫자 값이 커지면 되는 겁니다. 이건 용철 성질이에요. 그죠? 예,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용철 개수로 가는데, 강한 용철일수록 값을 크게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고, 약한 용철일수록 값은 이제 작아지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요걸 이제 이렇게 이퀄로 만들어 주게 됐을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내가 얘를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지만 얘는 어떤 힘을 작용해요? 탄성력은 내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잡아당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이쪽으로 끌어가려고 막 하죠. 나는 힘을 주고 있지만 내가 항상 주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반대 방향,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요쯤 되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럼 선생님 마찰력도 항상 힘의 방향과 반대인데 얘는 왜 마이너스라는 걸 안 붙이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제일 오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찰력은요 힘의 방향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상대적인 운동 방향과 관련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가 있어요. 바닥이 있고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해서 밀었어요. 힘의 방향 이쪽으로 밀었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운동하죠. 그럼 마찰력은 어떻게?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마찰력의 방향. 즉 힘의 방향과 마찰력의 방향은 반대인 것 같죠. 얘가 이제 이쪽으로 운동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얘가 이쪽으로 이미 오고 있었어요. 막 아이언맨 막 기차가 막 미친 속도로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아이언맨이 으아 하면서 막고 있어요. 으아, 야, 너
팔이 네 개냐. 자, 으아 하면서 막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된다? 얘는 이쪽으로 어떻게 밀리고 있어요. 그럼 봐봐요. 나는 아이언맨은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지만 걔는 이쪽으로 밀리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찰력은 어디로 받아요? 이쪽으로 받아요? 네? 이쪽으로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점점 계속 더 빨라지게 마찰력은 이쪽으로 받습니다. 즉 운동 방향과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 맞죠. 그런데 얘가 준 힘의 방향과 마찰력은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반대지만 이런 경우는 같은 방향이죠. 즉 힘의 방향과 마찰력의 방향은 관련이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안 붙여주는 겁니다. 되겠죠? 이거 잘 정리해야 돼요.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찰력의 방향은 뭐라고요? 바로 이제 여기 운동 방향의 반대고요. 정확하게 얘기는 상대적인 운동 방향의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잡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1법칙부터 뉴턴의 1법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성의 법칙이죠. 자, 여러분들 그거 많이 외웠죠? 자, 관성이 뭐예요? 관성. 뭐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정지하려고 그러고 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한다. 잘 외웠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관성이란 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좀 쉬고 싶어. 근데 어떤 그 옆에 있는 장난꾸러기 친구가 날라차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맞고 나뒹굴어질 거 아니에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기분 나빠요. 근데 이번 참았어. 어떻든 간에 잘 참았어요. 네, 잘 참았어요. 이제 쉬는 시간이야. 그렇죠? 내가 빵 사 먹으려고 막 매점을 막 뛰어갔어. 막 뛰어갔는데 아까 그 친구가 또 다시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내가 또 나뒹굴어졌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제 못 참겠죠. 나쁘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싶을 땐 가만히 있고 싶은 거고, 그쵸? 달려가서 내가 목적이 있어서 달려가고 싶을 땐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힘을 가해서 나를 방해하느냐? 나는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쉽게 말하면 성질이에요, 성질. 그렇죠? 그래서 이 물체는, 그럼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물체는 뭐가 있을까요? 물체는 뭐가 있어요? 물체도 자존심이 있다니까. 얘도 성질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관성입니다. 즉 물체의 성질이에요. 물체의 성질. 사람은 우리가 이제 좀 아름답게 표현해서 개성이라고 그러죠. 물체는 뭐라고요? 관성입니다. 관성. 그냥 물체성, 지도 성질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관성이란 개념이죠. 근데 이 관성이란 개념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니까 뭐에 관련돼 있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성격도 있고 뭐 감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얘는 내세울 건 이거밖에 없어. 물체는 뭐 질량이죠. 질량이에요. 나는 뭐 등치가 커. 이게 다예요. 그냥 물체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량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지가 하고자 하는 성질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보세요. 멈춰있는 애를 어떻게 내가 힘을 줘도 버텨요. 그렇죠? 버틴단 말이에요. 지성질이 강한 거고, 이미 운동하고 있는 애를 내가 멈추려고 하는 것도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질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성질. 그러니까 관성이 크다고 하면 뭐다? 자기 성질을 유지하는 거고, 지성질이 강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 질량이 크기 때문에 멈춰있는 애는 계속해서 멈춰있다. 그 다음에 뭐 운동하는 애는 계속해서 운동한다. 즉 얘를 뭐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얘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선 관성의 법칙 중에서 우리가 요거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관성력. 여러분 이거 알죠? 뭐 관성의 특징 중에서 뭐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되고, 이것도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람은 관성이 이제 있어요. 그럼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느냐? 얘가 이쪽으로 가속을 합니다. 갑자기 액셀레이터를 밟은 거죠, 기사 아저씨가. 그럼 요게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는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사람이 여기 서 있으려고 그래요. 지금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거예요, 급출발. 그럼 여기 이제 그 뭐예요? 요거 문고리도 있고, 저기 문고리란다. 손잡이도 있고. 그럼 얘들은 진짜 다 모두 정지하려고 하는 게 지금 얘 성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얘가 출발했어. 그럼 나는 정지하고 싶은데 갑자기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 정지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하고 얘는. 근데 얘 버스가 출발함으로 해서 여기 다리가 붙어야지, 다리.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얘가 가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얘도 정지하고 싶었는데 얘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선도 어떻게 된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정지하고 싶은데 얘네들은 붙어 있으니까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공포죠.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서 어떻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얘가 가속이 되면 나는 멈춰 있으려고 하는데 하체만 나가버리니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잖아요. 문고리, 저기 계속 문고리래. 손잡이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 볼래요? 그럼 요렇게 해서 가다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 계속 가속해요, 버스가? 계속 가속해요. 막 이러고 가요? 아니죠. 어느 정도 가속되다가 이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제자리로 해서 평안하게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는 뭐가 되냐면 버스와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 다 관성이 됐어요. 이제 그냥 같이 가는 게 관성이에요. 이제 성질이 됐어요. 내 성질을 그냥 나도 갈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또 치사하게 갑자기 예고도 없이 버스만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 지금 다리하고 얘는 붙어있기 때문에 버스가 서면 얘들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갑자기 서버리는 거예요, 같이. 근데 얘들은 가는 게 관성이기 때문에 얘들은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공포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요 위니까 요 위에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얘는 앞으로 나가고 얘도 몸은 나가고 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쏠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같이 가고 있는데 치사하게 뭐라고요? 예. 버스가 서면서 다리가 서버리는 거예요. 나는 계속 갈라는데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요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관성력이란 건 뭐냐? 자, 이쪽으로 가속받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게으름의 산물인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나는 버스를 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버스를 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급출발하면 나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무 개념을 지금 이제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이제 저기 보내버리고 이게 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넘어가지고 그럼 뭐냐면 변화가 생겼죠. 그 이유는 뭐죠? 버스가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버스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내가 이렇게 뒤로 쏠리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정말 단순하게 보자는 거예요. 버스 움직이는 건 나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근데 갑자기 내가 뒤로 왔어. 그럼 무슨 얘기? 변화가 생겼다.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힘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누구야? 누가 나한테 힘 준 거야? 이렇게 정말 웃기죠. 그렇죠? 이게 관성력의 개념이에요.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게 관성력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도 그냥 가고 있을 때 난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힘 받잖아요. 누구야? 이게 바로 관성력이에요. 누가 나한테 힘 줬어? 즉 결국에는 얘가 이쪽으로 가속됐을 때 나는 얘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가속도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할게요. 우리 이제 뒤에 배울 거니까. 그래서 원래 이 시스템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28쪽에 관성력 못 보면 관성력은 물체가 포함된 개의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말이 어려운데 얘가 이렇게 가속을 받았을 때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을 받는다. 그렇죠?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원래 가속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실제 힘은 아닙니다. 실제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효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달려가죠. 그렇죠? 달려가다 갑자기 얘가 끽 하고 뒤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는 어떻게?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관성력 뭐냐면 누구야예요. 그렇죠? 바보 같은 거지. 지가 앞으로 이렇게 얘가 하다가 버스가 멈췄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쏠려 이렇게 되는 건데 쏠리니까 누구야? 누가 밀었어? 막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관성력 중에 하나의 원심력 하나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버스를 타고 여러분 가다가 얘가 이렇게 좌회전을 했어요. 이렇게 좌회전. 좌회전을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좌회전.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버스 운전기사예요. 자, 좌회전 이래서 선생님은 이제 좌회전 이쪽이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디로 몸이 움직여요? 좌회전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요? 여러분 반대로 튕기잖아요.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튕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관성에 대한 효과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가고 있죠. 그럼 얘는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가려고 해요. 근데 치사하게 얘가 이렇게 틀면 다리는 얘랑 같이 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공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휘어서 얘가 좌회전하면 얘는 어떻게? 이쪽 반대 방향. 즉 얘를 원운동이라고 했을 때 뒤에 우리가 이제 만류인력 법칙에서 케플러 법칙에서 할 건데 얘가 이쪽 원운동하는 건 얘가 이쪽으로 힘 받은 거죠. 원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힘을 받았는데 결국엔 얘는 어떻게 된다?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힘을 받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이걸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따로 붙인 건데 이거 역시 관성력입니다.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관성력에 대한 개념 이렇게 잡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뉴턴의 이 법칙입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다 분석할 거거든요. 그래서 물체 알자 힘이 작용한다. 즉, 모든 힘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합력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의 반비례. 자, 무슨 얘기냐고 여기다 쓸게요. 가속도란 것은 힘, 그리고 질량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힘이란 건 뭐예요? 그렇죠. 변화하려는 거예요. 변화. 힘의 목적은. 근데 이 질량이란 건 뭐였죠? 관성의 크기라고 그랬죠. 이건 유지예요. 유지. 이거 유지 성향이야. 이건 변화하려는 거고, 즉 변화하려는 거와 유지 성향이 싸우는 거야. 이렇게 서로. 그래서 그 결과가
가속도로 나타내는 이게 결과예요. 우리는 물리에서 뭐가 중요시한다 그랬죠?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죠.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 어떤 힘을 받던 간에 또 얘가 어떤 질량을 갖던 간에 결국엔 얘네들이 싸워가지고 나타나는 그 최종 결과가 가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가속도 법칙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F는 ma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것도 쓰거든요. 그냥 이거 공식 이렇게 그냥 형태만 바꿔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가속도 법칙이에요. 가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힘, 변화하려는 성질과 유지하려는 성질.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변화라고 하면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보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 그렇죠? 얘들이 막 이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물이 현재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진보가 우세할 수도 있고, 보수가 우세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왜 우리가 합력이라는 걸 왜 구했냐면 선생님이 이게 했을 때 왜 지었니 또? F는 ma로 자꾸 하지 말라는 게 우리 선생님하고 또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전기 공부했던 친구 기억나죠? 오메 법칙은 뭐예요? 전기에서 V는 I의 R이 아니라니까요. 오메 법칙은 이렇게 정의된 게 아니에요. 이건 발음하기 편해서 그래. V는 I를 하니까 외우기 편하지만 항상 전류, 전압, 저항. 전류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최종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메 법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발음하기 한번 걸리거든. 그러니까 I는 R분의 V 막 이러니까 외우려고 하면 V는 I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했죠. 초등학교 때 건전지 어떻게 연결해서 건전지 직렬이냐 병렬이냐 해가지고 이 전압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걸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건전지가 여러 개더라도 결국엔 얘를 하나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저항도 직렬이냐 병렬이냐 연결에 따라서 하나의 값으로 나왔죠. 전체 저항 구했죠. 하나로 나타내서 결국엔 얘네들의 싸움을 통해서 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걸로 넘어가면 이것도 뭐다? 결국에 합력 구한 이유가 뭐냐면 합물체도 여러 가지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인 힘 하나를 구해놓고 질량도 여러 물체가 있을 수 있어요. 걔도 결과적인 질량을 하나 구해놓으면 최종 결과 이게 하나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거. 힘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힘이 여러 가지 있더라도 그거의 최종 결과, 질량이 여러 가지 있더라도 최종 결과는 가속도라는 건 단 하나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이 가속도를 구해놓고 나면 나머지 그 가속도로 다시 역추적하면 모든 물체의 운동은 100%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F는 ma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속도 법칙.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합력이 0이라는 거. 자, 선생님이 여기 그 시그마라는 거, 이거 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는 이제 대부분 우리 교재나 교과서 다 이렇게 쓰죠.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런 표시를 앞으로도 계속 쓸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이제 표기법인데 합력이 0이라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결국엔 0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힘을 실제로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받더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안 받은 거와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죠. 바로 합력이 0입니다. 그렇죠? 합력이 0일 때를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2법칙하고 한번 연결해 볼까요? 가속도의 법칙인데 우리 가속도는 이렇게 나타냈죠. 변화하려는 것이 0이에요. 그럼 유지하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변화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법칙입니다. 그쵸?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가속도가 있을 때, 즉 변화가 있을 때는 가속도가 발생된다. 즉 이 얘기는 변화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맞죠? 예,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정지하고 있는 건 계속 정지하고 있는 거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일정한 속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화가 있으면 이 둘이 싸워가지고 결과적인 최종 결과인 가속도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 가속도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